챕터 3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계획.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매우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절이 소화설비의 적응성 부분인데 여기에 유별 위험물의 품명, 지정 수량, 그리고 특성 뭐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법에 이게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류별 성질과 각 품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정 수량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너무 힘들죠.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공부를 하셔서 내용을 다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별 위험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1류부터 제6류까지의 위험물의 특성이 쭉 나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류 위험물을 우리가 산화성 고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질 자체에는 가연성은 없어요. 근데 산소를 방출하는, 그러니까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무색 또는 백색의 분말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불연성 물질이다. 스스로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 등에 의해서 분해하고 함유하고 있는 산소를 발생시킨다. 산소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연물, 유기물, 그 밖에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은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그런 내용. 그래서 1류랑 2류랑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이 제2류 위험물, 이건 이제 가연성 고체라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타는 고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불이 잘 붙는 성질을 이연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빨리 타는 성질을 속연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 시에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이 있는 특징이 있죠. 비중은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대부분 무기화합물,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얘랑 1류랑 섞으면 안 됩니다. 네, 얘가 산소 공급해주고 얘는 잘 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산화제와의 혼합할 때 폭발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3류 위험물입니다. 얘를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얘는 고체와 액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특히 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물과 접촉할 때 이제 직접 발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그러니까 이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황린 같은 경우에 금수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발화성만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 주시고요.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연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하긴 할 텐데 액체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그런 그 위험물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불에 잘 붙고 액체 비중이 1보다 작아서 기름은 다 물 위에 뜨잖아요. 그리고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증기 비중은 1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바닥에 잘 가라앉아요. 그리고 멀리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의 부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다. 정전기의 불꽃, 방전 불꽃에 의해서 인화되는 것도 있다. 액체가 자꾸 흐르니까 화재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5류 위험물입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하죠. 이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쓰기 때문에 외부 산소 공급원 없이 자기 혼자 막 빵빵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탄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너마이트. 네. 요게 이제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내용 보시면 고체, 액체로 비중이 1보다 크다. 네, 자기 연소성이 있는 것이 많다.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발화하고 폭발하는 것이 많다. 폭발이 가장 네, 위험한 그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질식 소화가 안 됩니다. CO2나 할론이나 다 안 되고 얘는 다량의 물로 그냥 냉각시키는 거 말고는 이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주수 소화, 대량의 물로 그 냉각 소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입니다. 산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산화성 고체가 1류고요. 산화성 액체가 6류입니다. 네, 이 산화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만들어요. 근데 본인은 안 탑니다. 그래서 얘도 불연성이에요. 네, 그래서 산화성을 띠는 조연성 물질로 다른 물질을 타게 도와준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있고 부식성, 피부 손상, 증기도 역시 유해하다. 네, 이 내용도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대상물 구분별 소화설비의 적응성 표가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1류 위험물 중에 이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무엇이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번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2번 할로젠 화합물 소화 설비, 3번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 뭐 이렇게 4번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 그럼 3번이 답이죠. 네, 이거 동그라미가 죄송합니다. 네. 4번이 답이죠. 네네. 여기 동그라미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가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다 암기해서 풀기보다는 그냥, 네, 기출문제를 그냥 외우시는 게 어떨까요? 네. 동일한 문제가 이제 반복돼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내겠죠. 그래서, 대상물 구분별 소화 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이제 제가 문제풀이 한번 해 드릴 때, 그 표로 나온 문제를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암기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다 외우는 게 정석입니다. 네, 뭐, 다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2절 소화 난이도 및 소화 설비의 적용. 이 부분은 이제 소화 설비에 관한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소화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 구조, 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소화 난이도별 제조소 등 소화 설비에 대한 기준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너무 내용이 많아요. 이게 법령을 기준으로 그걸 다 암기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각 내용들 중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암기하는 것으로 하고 가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 원리. 소화 설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소화기겠죠. 그래서 소화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압식과 가스 가압식. 물론 이제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기준이고 이제 가스가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느냐 아니면 따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화 약제와 함께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그리고 용기 바깥에 가스가 따로 보관되어서 이제 작동할 때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 압력으로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형태로 있는 가스 가압식 소화기 두 가지가 있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다음은 옥내 소화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제 129조에 있는 내용이 법령으로 상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를 다 외운다라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문제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유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가지 내지 6가지 유형의 문제가 반복돼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만 제가 지금 하이드라이트로 밑줄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적중 예상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좀 자세히 다뤄 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문제를 각각 이렇게 보면서 푸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줄친 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내전 소화 설비의 요 바닥으로부터 이제 얼마 높이의 이 개폐 밸브 및 호스 접수구를 설치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를 할 때 이 부착면과 몇 도의 각도를 지니고 있는가? 15도 이상. 그리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가? 요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또한 아래에 보면 이제 비상전원으로 그 운영을 할 때 몇 분 이상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그 기준 시간 있잖아요. 네, 요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압 송수 장치에서는 압력 수조 방식으로 할 때 압력 수조의 압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네, 필요한 압력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적중 예상 문제 풀 때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펌프 방식에서 요 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H값, 즉 펌프의 전 양정,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한 요 식을 암기하고 있으셔야 문제에서 고를 수 있겠죠. 이제 펌프의 전 양정이라고 하면 펌프가 물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 극복해야 되는 모든 저항 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미터까지 이거를 물을 그러니까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가 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는 5개를 기준으로 한다. 8개, 9개, 10개 다 5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또한 리을에 있는 설명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압 송수 장치에서 해당 옥내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이 0.7 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요 수치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작동 원리는 요거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출제 기준에 이 부분이 새로 편입됐기 때문에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 주시고 그냥 숙지하는 정도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이 부분도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정리를 제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만 제가 빨간 줄로 쳐놨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 설명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텐데 우선 몇 가지 여기 좀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화약제가 물이거든요. 네, 물을 사용하니까 비용이 그렇게 크게 안 들겠죠. 자, 두 번째는 네,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특별한 조작이 필요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물이 뿌려지면서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기 진화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불이 처음에 날 때 이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장점이고, 단점은 설치비가 비쌉니다. 시공비가 고가다. 그래서 요거를 1, 2, 3, 4번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방형과 폐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는 헤드가 평소에 열려 있어요. 감열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천장이 매우 높아서 열로 인해서 터지는 그런 그 감열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구역 전체를 동시에 일제 살수를 통해서 이제 물을 뿌려주면서 진화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반사판의 위치, 공간이 얼마나 보유되어야 하는가,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입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헤드가 평소에 막혀 있어요. 그리고 감열체가 유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그 감열체가 깨지면서 헤드가 열리면서 이제 그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는, 그래서 일반 건물의 이제 천장 높이가 높지 않은 가정이나 일반 건물에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 요거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디귿에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부터 0.4m 이상 돌출된 보호 등에 의해서 구획대 부분마다 설치를 한다. 다만 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 해당 보의 상호 간의 거리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에 이제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요거 니은과 디귿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표에서 보면 이게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그 이제 부착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와 그리고 헤드의 표시 온도, 이게 헤드의 표시 온도예요.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뭐 부착 장소 최고 주의 온도가 이럴 때 헤드의 표시 온도는 몇 도인가? 그래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 알아보기에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그 방사밀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경우고요. 이제 확보해야 되는 1분당 방사밀도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각실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살수 기준 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실당 이제 465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사밀도가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가 제3 석유류예요. 제3 석유류의 그 인화점이 70에서 200도씨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제 인화점이 38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방사밀도가 8.1 이상이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문제 자체는 뭐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꼭 문제 자체를 숙지를 해주세요.